금, 고대 이집트부터 현대까지 우리 인류의 사랑을 받아온 금속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금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연구했고 그것을 연금술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강철 선박 위에서 바다와 씨름하는 선원들을 강철 위 연금술사라고 부릅니다. 강철 위에서 항해술이라는 정교한 기술을 얹고 시간이라는 촉매를 투여하여 운임이라는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사람들이니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라는 거친 바다 위에서 지식과 기술 그리고 시간을 투여해 자산이라는 가치를 정제해내는 사람.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바다 위에 선 연금술사입니다. 그럼 항해와 연금술이 무슨 상관이냐고요? 연금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시나요? 연금술 비법, 재료? 아닙니다. 바로 그릇입니다. 1064도, 바로 금이 녹는 온도입니다. 이 온도를 버텨내는 그릇이 없으면 연금술은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릇이 1000도에서 깨져버리면 황금은커녕 쇳물만 바닥에 쏟아질 뿐입니다. 영어에서 선박을 뜻하는 vessel,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동시에 그릇, 용기를 의미합니다. 배는 바다 위에 떠있는 거대한 그릇이니까 당연하다면 당연한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게 서양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동양에서도 예로부터 사람의 됨됨이를 그릇이라고 표현해왔잖아요. 저 사람은 그릇이 크다, 그릇이 작은 놈. 2500년 전 공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그릇이 아니다. 하나의 용도에 갇히지 않는 큰 그릇이 되라는 뜻입니다. 서양의 연금술사는 그릇의 내열성을 확인했고 동양의 성현은 사람의 그릇을 닦으라 했고 항해사는 선박의 가망성을 먼저 점검했습니다. 시대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지만 결국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담는 것보다 담아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이 그릇은 언제 무너질까요? 1628년 스웨덴 스톡홀름 항구 바사호라는 초호화 전함이 처녀항해에 나섭니다. 길이 69m, 대포 64문, 선체에 700개가 넘는 화려한 조각상, 항구에 모인 수천 명이 환호했죠. 그런데 출항한 지 겨우 20분 만에 이 거대한 배가 옆으로 푹 쓰러지며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버립니다. 바람 한 번 맞았을 뿐인데요. 왜 그랬을까요? 왕이 욕심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원래 대포를 한 층에만 배치하는 설계였는데 왕이 2층으로 올려라고 명령한 겁니다. 바닥은 멀쩡했습니다. 꼭대기가 너무 무거워서 침몰한 겁니다. 욕심이 그릇을 깨뜨린 건 바사오만이 아닙니다. 19세기 영국에서도 선주들이 이윤을 위해 배의 화물을 과적하다 선원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플림솔이라는 사람이 배 옆구리에 한계선을 그었습니다. 이 선 아래로 물이 차면 더 이상 실지 마라. 욕심에는 반드시 한계선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투자에 대입해볼까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증된 자산으로 바닥을 묵직하게 깔아놓은 사람은 시장이 흔들려도 다시 돌아옵니다. 하지만 화려한 수익률에 취해서 위험한 자산만 꼭대기에 잔뜩 올려놓으면 감당할 수 없이 사업만 확장했다면 시장의 작은 조정 한 번에 가라앉는 겁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선을 아는 것, 결국 욕심과 절제 사이의 중용을 지키는 겁니다. 그것이 그릇 설계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의 한계선은 어딥니까? 그러면 이 그릇을 어떻게 빚느냐? 그 설계도가 이미 2500년 전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대학의 8조목,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 재가, 치국, 평천하. 여기서 첫 단계인 경물치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서양의 과학이 동양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를 번역한 말이 바로 경물치지였습니다. 사물의 이치를 파고들어 알매 이른다. 이것이 과학의 본질 아닙니까? 2500년 전 동양의 고전이 근대 서양 과학의 번역어가 된 겁니다. 사물의 이치를 파고들어 알매 이루고 뜻을 참되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한 뒤에 비로소 몸을 닦고 집안을 가지런히 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안하게 한다. 그런데 20세기 미국의 투자현인 찰리 멍거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멍거는 이걸 격자틀 위에 정신모형이라고 불렀습니다. 쉽게 말해 공구함에 망치만 넣지 말고 드라이버도 넣고 톱도 넣고 줄자도 넣으라는 겁니다. 망치만 든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이니까요. 여러 분야의 도구를 하나의 격자틀에 걸어놓고 동시에 꺼내 쓰는 것, 이것이 멍거가 말한 지혜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걸 뒤집어보면 대학의 8조목과 정확히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대학, 유니버시티, 동양의 대학과 서양의 유니버시티, 이름만 다를 뿐 본질은 같습니다. 서로 다른 학문이 만나고 부딪히고 엮일 때 비로소 진짜 지혜가 나온다는 것. 2500년 전 동양의 성현과 20세기 미국의 투자 현인이 결국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대학의 진짜 힘은 경물에서 평천하까지 올라가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평천하에서 다시 경물로 내려오는 순환에 있습니다. 혹시 애니메이션 강철의 연금술사 보신 분 계신가요? 이 작품에서 가장 유명한 대사가 있죠. 하나는 전체, 전체는 하나. One is all, all is one. 주인공 형제가 무인도에서 생존 훈련을 하며 깨달은 연금술의 근본 원리입니다. 하나의 생명이 죽으면 대지로 돌아가고 그 대지에서 다시 생명이 태어난다. 끊임없는 순환. 대학의 8조목도 강철의 연금술사도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올라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내려와야 순환이 완성된다는 것. 이는 라이온킹의 주제인 서클 오브 라이프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사자가 왕이 되는 게 끝이 아닙니다.
왕이 된 에너지가 다시 대지로 돌아와야 순환이 완성됩니다. 제가 이걸 배 위에서 매일 목격합니다. 갑판에서 가장 직급이 낮은 말단 선원이 볼트 하나를 조이는 것, 기관실 막내가 오일 한 방울의 색깔을 확인하는 것, 볼트 하나가 경물이고 배 전체가 무사히 항해를 마치는 것이 평천하입니다. 마스터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말단의 볼트와 마스터의 판단이 하나의 주파수로 맞물려 돌아갈 때 되라는 그릇은 비로소 대양을 건널 수 있습니다. 올라가기만 하고 내려오지 않으면 버블입니다. 내려가기만 하고 올라오지 않으면 침체입니다. 올라가는 힘이 성취라면 다시 내려오는 힘은 도전입니다. 이 순환을 멈추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의 그릇은 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연금술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비법이 아니라 그릇이었습니다. 투자의 구루들이 괜히 인문학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더군요. 결국 투자자 자신의 돈그릇부터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본의 바다에서 그리고 인생이라는 항해에서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 그릇입니다. 진짜 답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에 있습니다. 드림브릿지 드림.